이 한 장의 편지가 유엔 총회를 울렸습니다. 탄자니아의 먼 시골 마을. 의료 장비 하나 제대로 없는 낡은 진료소에서 떠날 준비를 마친 한국 의료봉사팀에게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내민 종이 한 장. 그건 단지 한 장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전 세계 의료계가 숨을 죽였고 외교가 움직였으며 교육과 봉사의 진짜 의미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던 한 아이가 심지어 한국어로 그 편지를 써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 문장. 저도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게요. 고맙습니다, 한국. 그 한 줄이 국제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릴 차례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아민. 이름도 얼굴도 처음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던 그 아이가 한 장의 편지로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종이는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 정기 간행물에서 그리고 유엔 총회장 연단 위에서도 이 편지가 인용되며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편지는 단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선진국의 진정한 정의를 다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보건 전문가는 그렇게 말했죠. 그날 이후 한국의 봉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되었고 아민이라는 이름은 한국이 남긴 진심의 증거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진국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어떤 기술의 상징도 경제 지표의 수치도 아닌 조용히 스며드는 변화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건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국가의 이름이 적히지 않아도 좋다는 듯 말없이 땀을 흘리고 얼굴도 남기지 않고 생명을 살리며 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힘. 그리고 그 진심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 입에서도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며 정책을 바꾸고 누군가는 그것을 롤모델 삼아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짭니다. 진심이라는 무기가 외교보다 깊고 기술보다 오래가며 결국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할까요? 잠깐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전문의 강민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흔히 정확한 사람, 냉정한 결정의 상징이라 말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생명이 갈리는 순간 감정보다는 수치와 확률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왔죠. 그런 제가 어느 낯선 나라의 먼 마을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수술대 위도 회의실도 아닌 누런 종이 위에 적힌 한글 몇 줄 앞에서요. 탄자니아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의 출발점은 의술도 기술도 아닌 한 아이의 떨리는 손글씨가 담긴 한글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말 한 줄이 제 오만함을 부수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새롭게 정의하게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재, 올해 38.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0년째 외과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줄곧 목표는 하나였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반드시 살린다. 저는 그 단순하지만 냉정한 원칙 하나로 지금까지 수술실을 지켜왔습니다. 수술은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정확성을 잃는다고 믿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흐느끼는 소리에도 동료들의 동요에도 눈길 주지 않으려 애썼죠. 수술은 통계와 생존율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의사의 손은 언제나 차가워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수술엔 신중하고 완벽하지만 사람 냄새는 나지 않는 의사라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별 감흥이 없었죠. 적어도 탄자니아에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해외 의료 봉사.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력서에 한 줄 채우는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에 지친 의사들에게는 그렇게 바깥 공기 한번 쐬고 오는 일도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탄자니아 땅을 밟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대기실이 아니라 흙바닥, 의약품이 아니라 수작업, 환자 명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애절한 눈빛. 그 속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을 것이 더 많다는 걸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질문했습니다. 진짜 의술이란 무엇인가? 그 땅은 제게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걸어왔나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KOICA가 주관하는 세계의료나눔단 파견 프로그램. 솔직히 처음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메일을 받은 날도 진료 일정에 치여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지원서도 마감 하루 전에 교수님의 권유로 마지못해 제출했을 뿐이었죠. 강 선생, 이런 경험도 필요해. 그냥 잠깐 다녀오면 돼. 그렇게 저는 이름을 올렸고 마음속엔 딱히 기대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교수님의 그 말은 마치 가벼운 여행을 권유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현지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 거기서 어떤 환자들을 만나게 될지, 그곳의 공기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마음의 각오 하나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동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최악이라 불리는 외곽 마을. 함께한 구성원은 3명의 간호사, 1명의 내과 의사, 그리고 통역사 1명. 아무도 큰 기대를 품진 않았지만 아무도 그 여행이 우리 인생에 새겨질 사건이 될 거라고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날 우리는 곧바로 마을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한낮의 열기 속 양철 지붕 아래에 꾸려진 임시 진료소는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대기 명단도 없고 접수 창구도 없는 그곳에선 아픈 순서가 아니라 더 절박한 눈빛이 먼저였어요. 약봉지를 움켜쥔 어머니들, 헐떡이며 아이를 업은 아버지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인파를 가르며 누군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팔에 들린 건 마른 체구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아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고 얕은 숨을 헐떡이며 쉬고 있었으며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그 눈 속엔 아직 살아있다는 마지막 의지가 아슬하게 남아있었단 사실이었습니다. 현지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말라리아와 폐혈증 증상 같아요. 그런데 치료약이 없어요. 우리의 약품 키트는 부족했고 현지 병원은 몇 시간 거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수액을 만들고 남은 항생제를 최대치로 투여하며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버티는 수술이었죠. 다음 날 다행히도 소년의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일제히 숨을 삼켰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은 여전히 높았고 맥박은 불규칙했으며 몸 곳곳엔 탈수와 염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한국 본부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생명을 다투는 상황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길 바랐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죠. 통관 절차와 항공편 상황으로 인해 최소 일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우리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이 아이가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남은 약품은 이미 절반 이하였고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눈앞의 생명을 지키기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도 부족했어요. 그 사실이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간호사 1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였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의학의 범주 밖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료소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낡은 벽에 기대어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모기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이국의 밤을 더 깊고 무겁게 만들었죠.
여긴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걸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걸까? 진짜 의료라는 게 뭘까?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최신식 병원에서 익숙했던 수많은 장비들, 체계적인 프로토콜, 신뢰할 수 있는 약물과 시스템이 모두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 자부했던 제 자신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방관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나 하는 질문이 가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역사 소피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함께 어둠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선생님, 여기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육 지원을 받던 마을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때 13살이었어요. 먼 곳에서 온 한국 선생님들이 책을 나눠주시고 알 수 없는 말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신기했죠. 그게 제가 처음 배운 글자였어요. 한국어였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한 번의 방문, 짧은 시간, 몇 권의 책. 그것이 어떤 이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 제 옆에 통역사로 앉아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남긴 진심이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저희를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책상과 낡은 칠판 사이로 한국어로 된 교재들이 조심스레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장 한쪽엔 한국어 첫걸음, 함께 배우는 이야기. 같은 제목이 적힌 낡은 책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전등 대신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벽면엔 희미하게 남은 손글씨.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먼지에 가려져 있었지만 또렷이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이 교실 13살 때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운 곳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숫자랑 영어를 가르쳐요. 예전 한국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남겼던 것이 시간이 흘러 이렇게 남아 또 다른 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씨앗이었고 이제는 자라나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13살 때 한국에서 온 선생님에게 처음 책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통역도 하고 있고요. 그 말이 저에게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온 교사들은 단 며칠만 이곳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건넨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소피아는 그 손을 잡고 글자를 익혔고 그 글자는 그녀의 세상을 넓혔으며 지금은 한국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건넨 작은 손이 지금 누군가의 두 발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작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뒤 정말 기적처럼 소년 아민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점차 안정됐고 눈동자가 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죽이며 그의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고지어 조용한 환호성이 진료소를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아미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미약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눌한 영어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아민이 제게 내민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엔 또박또박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게요. 소피아는 말했습니다. 아미는 몇 년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혼자 해왔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 때 엄마가 한국은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줬던 나라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민의 어머니가 한 말, 그 짧은 문장이 제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줬던 나라. 그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단지 건물 하나가 생겼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소피아는 조심스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너 명의 한국인 교사들이 수십 명의 아이들 틈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허름한 나무 판자로 만든 교실이 서 있었습니다. 교실 외벽엔 낡았지만 분명한 한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요. 이 사진은 제 어머니가 간직해 온 거예요. 한국에서 왔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아이들 하나하나와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셨대요. 이 교실이 사라져도 너희가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면 우린 이겼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은 단지 건물이나 물질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 아민이라는 소년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진료일지를 덮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는 나라다. 하지만 회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민이 의식을 되찾은 후 진료소엔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 어귀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고열로 몸을 떨고 있는 갓난아기부터 다리를 절며 겨우 걸어 들어오는 노인까지.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간절했고 저희는 단 하루 만에 약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력은 수시로 나갔고 수술 중 전등이 꺼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무릎 꿇고 헤드랜턴 하나에 의존해 봉합을 마치던 날 간호사 한 명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부은 상태로 일주일째 뺨을 세우던 간호사였죠. 모두의 눈빛에서 피로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조차 버겁게 느껴질 만큼 저희는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죠.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텅 빈 진료소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말라버린 아민의 수액 봉투가 들려 있었고 발치에는 남은 의료용품이 하나둘 정리돼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건 제 심장의 둔탁한 박동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려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구해내지 못한 것 같은 절망감. 그날은 이상하게도 숨 쉬는 것조차 벅찼던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보다 늦게 진료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모두가 피곤에 절어 있었고 팀원 중 몇몇은 이미 귀국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버틸 수 없는 현실 앞에 사명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료소 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진료소 앞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손에 무언가를 쥔 아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민은 어제보다 훨씬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기운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발걸음엔 어쩐지 묘한 결의가 느껴졌죠. 그리고 제 앞에 선 그는 작은 손으로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엔 삐뚤빼뚤한 한글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배울게요. 그리고 저도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건 단지 한 소년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사명의 본질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했는지, 왜 이토록 힘든 환경에서도 버티고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하나둘 진료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두의 눈빛엔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다시 의료 장갑을 꼈고 다시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민이 건넨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종이의 구김 하나, 글자의 흔들림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어쩌면 우리의 초심을 되돌려준 선언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팀의 막내 간호사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한국에 꼭 알렸으면 좋겠어요. 아민의 편지, 우리가 본 것들 그냥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민과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KOICA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협력팀. 그저 작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이 사연이 UN 산하국제보건기구 WHO에 전달되었고 그곳에서 이 편지를 정식 연설문에 인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지 감사의 글이 아니라 전 세계 보건의료 원조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진심의 목소리입니다. 이후 아민의 편지는 WHO 회의 현장에서 낭독되었고 그 순간 연단 앞에 모인 대표자들 가운데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한국이라는 이름이 진심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남긴 것은 치료가 아닌 희망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한국과 탄자니아 간 보건의료 협력이 급물살을 탔고 각국의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에서도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하루하루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 진료소 앞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어둡고 침묵이 깔렸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진료소 벽을 넘어 골목을 메웠고 주민들의 얼굴에도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건넨 의료와 지원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던 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바닥을 닦고 진료소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위생교육을 시작했죠. 누군가는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보건소에 자원봉사하겠다며 자청했습니다. 어느 날 아미는 진료소 앞 나무 아래에 친구들을 앉혀놓고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괜찮아, 함께.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협력팀에서 추가 인력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탄자니아 보건부와의 협약을 통해 이 작은 마을의 한국형 보건소 모델을 공식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보낸 시간, 땀, 감정이 단순한 임시 처방이 아닌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료소를 마무리하던 어느 날 마을 대표인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여정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성취란 눈에 보이는 숫자나 평가표가 아닌 누군가의 인생이 더 나아졌다는 표정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드디어 이 마을과 진짜 연결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료소를 떠나기 전날 밤 마을에서는 조촐한 송별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피워졌고 아이들은 전통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며 하나둘 웃음을 되찾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민이 작은 상자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손으로 정성껏 접은 종이학과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그림 속엔 진료소 앞에 저와 팀원들이 서 있고 그 앞에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한 장의 종이가 단지 아이의 감사 표현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질 하나의 상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손수 짠 천을 제게 걸어주셨습니다. 한국의 태극기와 탄자니아 국기가 나란히 수놓아져 있었죠. 당신들은 의사가 아니라 달이었어요.
그분의 말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단순한 구조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였다는 것. 그 상징이 종이 위에, 천 위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그 상자를 조심스레 풀어봤을 때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기록이나 수치가 아니라 기억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마을에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의료 가방보다 먼저 그 상자를 꺼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남긴 진심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로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 조용한 마을에서 우리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가져간 것은 주사기와 약품이었지만 남기고 온 것은 그 이상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의료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이 여정은 사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몸을 치료하기 위한 여정이었지만 마음을 건드렸고 기억을 남겼고 누군가의 삶의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갔지만 정작 그들로부터 치유받은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병원 복도를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트를 넘기는 손끝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이 심장이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여정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에 기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기억되는 따뜻함을 남기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바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서울로 돌아온 후 그 여정이 단지 제 개인의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내부 회의에서 탄자니아 이야기를 공유했고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나도 언젠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 우리가 가진 이 기술 더 넓게 써야 하지 않겠니? 그날 이후 서울대병원 국제협력센터에서는 차세대 의료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고 전국 각지의 의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아민의 편지가 공유되며 많은 젊은이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보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외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후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 한류라는 이름으로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을 증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마을에서 진심을 실천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사람을, 한 조직을,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진심은 그렇게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처음엔 작고 조용하지만 결국에는 커다란 강물처럼 흘러가 다른 바다와 만나게 됩니다. 그 물줄기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나라의 의사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진심이 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왔고 여전히 생명을 다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끝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음을 압니다.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 흙먼지 날리던 진료소, 그곳에서 들었던 한 소년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진심은 작은 불빛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불빛이 모이면 세상의 어둠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빛을 먼저 밝혔다는 사실이 지금도 저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한 순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닿아 의미를 남깁니다.
한국의 이름이 기술과 속도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온도를 기억하는 나라로 남기를. 그 길의 시작점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당신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셨다면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진심도 누군가에게 건네주세요. 당신의 작은 진심이 또 다른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